365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김선희 아나운서 대신 제가 나와 있고요. 김철원 씨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김병미 씨, 또 터줏대감 장예은 씨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하루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지만 사실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MC가 바뀐다든가. 그렇게 큰 결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네. 맞습니다. 나비 효과가 뭐 우리 사는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작은 나비 때문에 또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목 아래 나비 모양을 한 갑상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으면 부쩍 좀 피곤하거나 살이 많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우리 몸의 크고 작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갑상선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일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일래입니다. 예.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나 갑상선 있어, 뭐 갑상선 생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갑상선이라는 것이 병명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관이잖아요. 네.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는데 내분비 기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분비기관은 호르몬 생산과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갑상선 내하수체 부신 등이 있습니다. 내분비기 기관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호르몬을 타고 각 장기로 이동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기초적인 생명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이고요. 목 앞에 위치하고 우엽, 좌엽, 그리고 양옆을 가느다란 혀부가 연결하여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말초의 모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산하여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은 대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저장하고 있어 약 50일 정도 추가적인 호르몬 생산 없이도 갑상선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몸의 이곳저곳으로 가서 거의 모든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소화를 잘 되게 돕고 에너지 대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뭐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둘 중에서 어느 질환이 더 자주 좀 생기는가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1000명당 한 1.53명 정도가 이제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갑상선 항진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0.78명 정도가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상선 수술로 인해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까지 합친다면 기능 저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사실 급격하게 좀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이럴 때는 갑상선을 되게 의심하거든요. 여성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모두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실제 빈도로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하지만 왜 이런지 여러 추론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건 분명한데 그럼 먼저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더 많다고 하니까 증상은 주로 어떤 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 전신의 대사 과정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로, 세학감,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추위에 민감해져서 더운 날에도 춥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머리카락이 잘 빠지기도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은 나빠집니다. 또 장운동이 저하돼서 변비가 생기고 대사가 저하되어 식욕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체중이 증가합니다. 요새는 대부분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잘 없는데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어 심해지면 말과 동작이 현저히 느려지고 호흡 근육이 약해져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전맥 부종 혼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특정 원인 질환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인이 무척 다양하여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흔한 질환부터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은 갑상선 자체의 기능이 감소하는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고 그중 70% 정도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원인입니다. 그 외에 드물게 갑상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약제라든지 유전 질환, 이전에 경부에 방사선 치료 받으셨던 분들, 갑상선 수술 같은 경우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는 갑상선의 활동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의 기능이 떨어져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70%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면역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가족력이 좀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갑상선 질환도 가족력이 좀 중요할까요? 네.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흔하고 일란성 쌍둥이에서 같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적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유전적인 것만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유전 감수성이랑 환경 요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갑상선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모자란 갑상선 호르몬을 채워주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제 표준 치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호르몬을 복용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의 목표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여 전신의 대사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에는 다른 약제랑 음식이랑 같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이 흡수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 공복에 갑상선 호르몬제부터 먼저 드시고 1시간 이후에 다른 약제나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정상화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갑상선 기능 평가는 한 4에서 6주 정도 뒤에 시행하게 됩니다.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늘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조절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능이 좀 회복되면 약을 끊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재발 방지, 예방 차원으로 이걸 계속 복용을 해야 될까요? 전에 가장 흔한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를 예로 들면은 한 10에서 40% 정도는 약 중단 후에도 정상 기능 유지하기 때문에 오.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약을 복용하고 약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주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고 이 시기에는 요도 성분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실제로 약 중단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갑상선 기능이 다시 저하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치료받지 않으면 심장이라든지 간, 호흡기계, 소화기계, 근육, 전신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수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요오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갑상선 호르몬의 주 성분이 요오드, 요즘 명칭이 바뀌어서 아이오딘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많이 먹어주면 사실 더 도움이 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막 김이나 미역, 미역, 네, 다시마. 이런 거에 예. 막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너무 많이 먹어도 과잉 섭취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어떤가요? 신기하게도 갑상선은 요오드,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오. 이것은 갑상선의 자기 조절 효과의 일종인데요. 과다한 아이오딘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 과정 중에 특정 단계를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에 아이오딘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이오딘이 너무 없어도 호르몬의 재료가 없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갑상선 관련해서 들은 얘기 중에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좀 꼭 여쭙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하증은 뭐 호르몬 부족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르몬 수치가 뭐 정상이거나 높게 나오거나 그래도 저하증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제 환자분들도 많이 혼동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인데 네. 제 생각엔 아마도 뇌하수체 호르몬이
TSH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높게 나온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는 내수체 호르몬인 TSH와 갑상선 호르몬을 보통 함께 검사하게 됩니다. 이 TSH라는 내수체 호르몬은 우리말로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말 그대로 갑상선을 자극하여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든 갑상선 기능 항진이든 가장 먼저 이상 소견을 보이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내하수체와 갑상선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을 일정 범위 내에 유지를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내하수체가 TSH를 많이 분비하여 갑상선을 더 자극하고 갑상선 기능이 너무 올라가면 반대로 많이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이 이 내하수체를 억제하여 이 내하수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과를 보시면은 초기에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이지만 이 내하수체 호르몬 TSH 상승이 먼저 혈액 검사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더 진행하면 결국엔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각종 증상과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내하수체 호르몬이 정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고요. 네. 이것을 저희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호르몬이 너무 과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저하에 대한 증상을 앞에서 짚어주셨는데 그것과 뭐 거의 반대로 나타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몸 안에 많아지면은 몸 안에 대사가 증가하고요. 식욕이 좋아지고 식욕이 좋아져서 많이 먹는데도 체중은 감소합니다. 오호. 땀이 많이 날 수 있고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떨릴 수가 있고요. 운동 중에 호흡이 가빠지고 또 불안하고 신경 과민, 정서 불안증, 불면증 등 신경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장 운동이 증가하여 배변 횟수가 증가하고 묽은 변을 호소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진증은 식욕이 좋아지지만 체중이 감소하고 그리고 묽은 변. 네. 딱 반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난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신경 과민. 이게 사실 저는 한참 멀었지만 갱년기 증상과도 좀 비슷한 것 아니, 근데 같거든요. 멀었는데 왜 웃어요? 이게 예. 제가 웃었나요? 네. 근데 실제로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50대에 항진증이 발생하면 갱년기와 시기도 비슷하고 증상도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신경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더위를 잘 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비단 이런 갱년기뿐만 아니라 이런 체중 감소 다른 증상들이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꼭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의심이 되시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원인도 참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저하증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레이브스 병인데요. 그레이브스 병은 몸 안의 갑상선을 자극하는 자가 항체가 만들어져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평소보다 더 과도하게 생산되는 거죠. 이 그레이브스 병은 전체 갑상선 항진증의 한 90에서 95%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그레이브스 병의 증상은 혈중 갑상선 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증상도 수개월을 걸쳐 서서히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인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체중 감소, 손떨림, 설사, 신경 과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반수에서는 갑상선이 커져서 목이 불룩 튀어나오는 갑상선 종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항체가 갑상선뿐만 아니라 안구 주변의 연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안구 돌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항진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배우 박신양 씨도 지금 항진증을 앓고 있고요. 예, 예. EXID 출신 솔지 씨도 예. 항진증을 앓았다가 이제 지난 2018년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항진증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상도 불편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몸의 여러 단계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라든지 협심증, 심방세동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여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거든요. 이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서 골절율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살이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해서 이거 뭐 괜찮나 좋은 이런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었네요. 전신에 영향을 주네요. 네, 네. 전신에 영향을 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할 때 그 저하증과 마찬가지로 약물을 좀 복용하면 좋아지는 건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항갑상선제라는 약물을 씁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항갑상선제는 비교적 무난하고 부작용이 적게 쓸 수 있는 약입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긴 편이고 항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더 장기간 복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다 하더라도 1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봐야 합니다. 예. 항갑상선제 비교적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한 5% 미만에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심한 부작용은 아니고요.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약을 함께 병용하면서 증상을 완화해 볼 수가 있고 또 항갑상선제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증상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부작용 말고 또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약을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간 수치 상승이나 무과립구증이 그 예입니다. 황달이 발생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면 간부전이 발생한 것일 수 있어서 약제를 중단하고 간수치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무가립구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 그 중에서도 가립구가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빈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서 약을 중단해야 하고 다시는 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발열이라든지 목감기 증상, 인후통이 나타나면 이러한 질환일 수 있으니까 바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예. 네. 부작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항갑상선제를 복용하면서 살이 많이 쪘다. 이거 부작용 아닌가? 뭐 이런 글들이 좀 있던데 어떤가요, 교수님? 약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좀 막으면서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이런 체중 증가는 약에 의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갑상선 항진증이 치료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의 임상 양상을 보면은 체중이 많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때 건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람이 피곤해지면 습관적으로 먹는 양이 증가하는데 이후에 항갑상선 약을 쓰고 기능이 정상화되었으면 우리 대사 조절 속도도 정상화되었는데 그런 먹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많이 먹는다면 체중이 더 불 수가 있고요. 계속 먹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약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었어요. 함께 조절을 해야 되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항진증 치료가요. 미국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엑스레이 찍을 때만 해도 사실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이게 그걸 무시하고서라도 이점이 더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방사선 치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 방사선 요오드 약제를 복용하면 이 약물이 갑상선에 축적이 되고 갑상선에 축적된 방사선 요오드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서 이제 베타선을 방출해서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지만 암 환자들이 하는 것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용량이고요. 안정성이 있어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다른 치료를 병행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비교적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높은 완치율을 보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약을 쓰지만 미국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신부일 경우에는 금기이고 가임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6개월간은 임신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이제 보통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뭐 차근히 이제 치료를 받으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요즘 갑상선 암이 참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결절 그러니까 혹이 뭐 나왔다거나 우연히 목 주변을 만졌는데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거 암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갑상선 암과 결절 이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갑상선에서 저희가 우연히 이제 혹이 발견되면은 저희가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크기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에는 한 4에서 7%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대부분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갑상선 종양 결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암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다행히도 갑상선 결절의 95%는 양성입니다. 오. 악성은 한 5% 정도 되는데 악성 중에서도 예후가 아주 좋다고 알려진 유두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갑상선 암입니다. 이게 9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갑상선 결절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양성이고 그리고 악성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성의 경우에는 이걸 좀 두고 보면서 추적 검사를 하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제 악성이라면 아무래도 수술이 꼭 필요할까요?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양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결절 크기가 너무 커서 환자분이 미관상 수술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양성 결절이 너무 커져서 주변에 잠긴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 그런 경우에는 양성이라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악성의 경우에는 초음파상 악성이 의심되는 결절을 저희가 먼저 찾고 이럴 경우 미세찜 흡인 검사를 통해서 세포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암이 진단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원칙입니다. 병기에 따라서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나 갑상선 호르몬 억제요법을 병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최근에는 크기가 작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초음파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갑상선 암이 모양이 변하거나 더 커지거나 진행하지 않는지 그냥 지켜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또 갑상선 질환은 다른 질환에 비해 비교적 생소합니다. 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피로, 식욕, 체중 변화 등 증상이 좀 비특이적이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하면 각종 합병증,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또 의심된다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약물 조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갑상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전과 많이 다르다 아니면 또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하시면 병원을 찾으셔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내분비 대사내과 박일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